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기는 여전히 내 폐부를 파고드는 듯 선명하다. 값비싼 백합의 향기, 성당을 가득 채운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선율,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던 오수진의 새하얀 드레스 자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무대였다. 내 인생의 정점을 찍는 가장 화려한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주례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오수진 양을 아내로 맞아 나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무지개처럼 바닥에 흩어지고 있었다. 그 빗줄기 속에서 나는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을 보았다. 태상그룹의 후계자, 그리고 곧 유성건설의 사위가 될 남자, 권력과 부, 명예,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설계한 길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아들. 감정 없는 눈으로 수진을 흘깃 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인형처럼, 혹은 잘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입계는 부드러운 미소를 걸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치밀한 야망이 읽혔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사랑, 그런 것은 이 거래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었다. 일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심장이 거대한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끼, 묵직한 성당의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갈랐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저 늦은 하객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선 사람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하객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원피스 차림이었다.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어둠에 가려졌지만 나는 그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온몸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비에 젖은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엉망으로 젖은 머리카락, 눈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작게 접힌 종이 한 장, 성당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내 옆에 선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세상에는 오직 서연과 나 단둘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첫 만남, 비밀스러운 입맞춤,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약속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처절한 사랑. 그녀는 천천히 손에 쥔 종이를 펼쳤다. 초음파 사진이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아주 작은 생명의 흔적.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발끝에서부터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주례사의 목소리도,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분노에 찬 아버지의 시선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났고 공간은 압축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그저 서연의 눈을,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사진을 만견히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버리려 했던 모든 것이, 내가 외면했던 진실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내 앞에 섰다.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남자의 가장 화려한 날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판의 날이 되었다. 25년이 흐른 지금 나는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새방에 살고 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대신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뽀얗게 쌓인 먼지를 비춘다. 값비싼 백합향 대신 곰팡이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공기를 마신다. 파이프 오르간 선율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으로 대체되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 올해 52이다. 사람들은 한때 나를 태상그룹의 황태자라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낡은 신문 기사 속에나 존재하는 화석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그저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름 없는 남자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참회록이다. 이것은 나의 변명도 미화도 아니다.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빚어낸 한편의 긴 비극에 대한 기록일 뿐이다. 내 인생을 죄로 만들어버린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죄 속에 묻혀버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서연을 만나기 전에 나를 이야기하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5년 전의 강지훈은 성공의 상징 그 자체였다. 경제신문 한 면에는 늘 내 이름이 오르내렸고 시사 주간지는 나를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사람들은 37의 나이에 거대 건설사를 이끄는 내 젊음과 능력을 칭송했고 내가 가진 부와 명예를 부러워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며 수십억짜리 계약을 진두지휘하고 재계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내 삶이 완벽한 행복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랬다. 내 인생은 완벽했다.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는 점만 빼면 나의 집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전시장과 같았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실내는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와 값비싼 현대미술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불빛들은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 혹은 내가 지켜내야 할 성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매일 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돌아와 값비싼 위스키를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거대한 정막의 왕국. 그곳이 나의 집이었다. 나의 하루는 숫자로 시작해 숫자로 끝났다. 새벽같이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비서가 정리해온 어제의 영업이익률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들어가면 수백억, 수천억이 오가는 프로젝트의 수치를 검토했고 저녁에는 위선적인 미소로 가득한 사교 모임에 나가 다음 분기의 실적을 위한 관계를 다졌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동료나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이용하거나 경계해야 할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경쟁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단 한순간도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태상그룹의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청운망은의 갑옷과도 같아서 나를 지켜주는 동시에 질식시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 태상그룹의 강 회장이었다.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기 이전에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자신의 야망을 이어갈 후계자였다. 우리의 대화에는 다정한 안부나 격려 같은 것이 없었다. 언제나 지시와 보고, 평가와 질책만이 존재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 전공, 직업, 심지어는 결혼 상대까지도. 오수진과의 결혼은 아버지의 오랜 숙권 사업이었다. 건설업계의 양대 산맥인 태상그룹과 유성건설의 결합. 그것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인수합병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마주 앉은 식사 자리에서
통보하듯 말했다. 수진 양과는 잘 되어가고 있겠지. 유성건설 오 회장이 날짜를 잡자고 하더구나. 알겠습니다.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마라. 지훈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사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태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뿐이야.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길이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였으니까. 오수진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영리했고 야심이 넘쳤으며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우리의 데이트는 기자들을 위한 연출이었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그 차가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안정감마저 느꼈다. 적어도 감정 때문에 상처받거나 흔들릴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나는 회색빛의 왕이었다. 색채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무채색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채 그저 거대한 기계에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묵묵히 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나의 영혼이 아주 서서히 작은 온기 한 방울에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다 어느 날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건네받은 들꽃 한 송이가 내 견고했던 회색의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운명의 첫 만남은 지독히도 평범한 날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 있던 주말 저녁이었다. 친척들은 모두 아버지의 저택에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나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주가 동향, 부동산 정보, 다음 정권의 유력 주자, 귀에 들려오는 모든 대화가 역겨웠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잘 벼린 칼날처럼 신경을 긁어댔다. 숨이 막혔다. 이대로 있다가는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잠깐 중요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 질식할 듯한 공간을 빠져나왔다.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피해 일부러 낡고 좁은 골목길로 차를 밀어 넣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낯선 동네의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그때였다.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흙의 숨결,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아주 작은 꽃집이었다. 화려한 넌사인도, 세련된 인테리어도 없었다. 낡은 나무 간판 위로 덩굴 식물이 자라나고 있었고 가게 앞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담긴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삐걱거리는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가게 안은 온갖 종류의 꽃과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로비나 연회장을 장식하는 화려하고 규격화된 꽃들이 아니었다. 제멋대로 자라난 듯한 잎사귀, 아직 피지 않은 작은 꽃망울, 흙냄새가 섞인 싱그러운 풀내음. 가게는 조금 어수선했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내뿜는 생명력으로 충만했다. 그 향기는 내 메마른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소나기 같았다. 이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흙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던 중이었다. 한서연,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녀는 TV나 잡지에서 보던 여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어떤 계산도, 꾸밈도 없는 맑고 깊은 눈.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나를 태상그룹의 강지훈으로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늦은 밤에 찾아온 한 명의 낯선 손님일 뿐이었다. 저기,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내 눈길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에 머물렀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그저 작은 보라색 꽃 몇 송이가 앙증맞게 피어있는 화분이었다. 이건 무슨 꽃입니까? 내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을 받은 아이처럼 아, 그거요. 달맞이 꽃이에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기특한 아이죠. 밤에만 피었다가 아침이 되면 조용히 꽃잎을 닫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졌답니다. 그녀는 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내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속에는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수천억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것보다 그녀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돈이나 권력, 성공 같은 것들이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대화. 나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범한 교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는 해방감. 그 화분 제가 사겠습니다. 나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화분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끝이 화분을 매만지는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예술가의 손길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햇빛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물만 챙겨주시면 오랫동안 곁에 있어 줄 거예요. 가게를 나서는 내게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딸랑. 다시 한번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차로 돌아와. 나는 조수석에 작은 화분을 올려놓았다. 계약서와 서류 뭉치만 놓이던 그 자리에 살아 숨쉬는 작은 생명체가 놓여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보라색 달맞이 꽃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의 거대한 회색빛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흙의 숨결이, 생명의 향기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작은 달맞이꽃 화분은 내 회색빛 펜트하우스에 놓인 유일한 생명체였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작은 꽃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말처럼.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신기했다. 그 연약한 꽃잎 속에서 나는 전에 없던 위안을 얻었고 동시에 더 강렬한 갈증을 느꼈다. 다시 그곳에, 그녀가 있는 그 공간에 가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갈망이었다. 결국 나는 핑계를 만들어냈다. 사무실에 둘 화분이 필요하다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명분이었다. 그렇게 나의 비밀스러운 방문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두세 번으로 늘어났다. 나는 비서에게 저녁 약속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차 안에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풀고 강지훈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벗어두는 그 순간은 일종의 해방의식과도 같았다. 꽃집 흙의 숨결은 나만의 비밀 정원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주가의 등락도, 경쟁사의 동향도,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곳에서 나는 태상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꽃을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무거운 흙 포대를 나르고 그녀가 가르쳐주는 대로 서툰 솜씨로 분갈이를 했다. 흙을 만지는 감촉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는 함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녀가 직접 끓여준 허브티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작은 땅을 사서 직접 꽃과 채소를 키우고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진짜 꿈이라는 것을 가진 그녀가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그녀 앞에서 조금씩 무장해제를 했다.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것에 대한 압박감, 언제나 최고여야 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떤 충고나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고 말해줄 뿐이었다.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숙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다. 무심코 지나치던 길가의 가로수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공기의 냄새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가게 정리를 거의 마쳤을 때였다. 작은 정우 불빛만이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분갈이를 하다 그녀의 콧등에 흙이 묻은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왜 웃으세요? 그녀가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콧등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손끝에 닿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놀란 듯 살짝 떨리는 그녀의 속눈썹, 허브와 흙냄새가 섞인 그녀의 향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진짜 감정이라는 것을 오수진에 계산된 완벽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온기라는 것을. 나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게는 약혼녀가 있었고 벗어날 수 없는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기만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비밀의 정원이 주는 달콤함에 너무나도 깊이 중독되어 버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놀라면서도 피하지 않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이 비밀의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위태로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문 밖에는 내가 버리고 온 잔혹한 현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밀의 정원에서의 첫 입맞춤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위험한 관계에 온몸을 던졌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죄책감마저 잊게 할 만큼 달콤했다. 그것은 일종의 마약과도 같았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더 강한 환각을 갈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중독이었다. 나의 이중 생활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낮에 강지훈은 여전히 태상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였다.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회사의 비전을 역설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박했다. 저녁에는 오수진의 약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결혼 준비에 대해 논했고, 언론에 노출되는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내 완벽한 가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서연의 남자가 되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했다. 허름한 재래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그녀가 운영하는 꽃집 2층의 작은 자취방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그녀가 끓여준 김치찌개는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었다. 우리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흑백 영화를 보다가 함께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면 그녀가 내려준 커피 향에 눈을 떴다. 그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야근이나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같은 간단한 핑계였다. 하지만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하고 대담해져야만 했다. 주말 출장을 꾸며내고 잊지도 않은 동창회를 만들어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만 서연의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것만이 내 진짜 인생이다. 결혼식 전까지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수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집요한 여자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비단으로 감싼 칼날처럼 교묘하게 내 숨통을 조여왔다. 어느 날 저녁, 공식 행사를 마치고 채 탔을 때 그녀가 무심한 척 물었다. 지훈 씨, 요즘 재킷에서 가끔 흙냄새 같은 게 나요. 혹시 새로 시작한 취미라도 있어요? 골프 같은 것 말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현장에 나갈 일이 많아서 그런가. 또 어떤 날에는 밤늦게 내 사무실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야근을 한다고 말해둔 날이었다. 당연히 나는 그곳에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천진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어젯밤에 야식이라도 챙겨주려고 잠깐 들렀는데 사무실 불이 꺼져 있던데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일찍 퇴근하고 그녀의 모든 말은 질문의 형식을 띤 경고였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사람을 붙여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비밀의 정원에도 차가운 감시자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조차 나는 더 이상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주말 오후였다. 서연과 함께 한적한 수목원으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였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시 잠이 들었다. 꿈결처럼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오수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웨딩드레스 골랐어요. 지훈 씨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우리의 결혼식. 정말 기대돼요. 순간 달콤했던 공기가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나는 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상상해야 하는 기만적인 남자였다. 눈을 감고 있는 서연의 평화로운 얼굴 위로 오수진의 차가운 미소가 겹쳐졌다. 내가 쌓아 올린 달콤한 거짓말의 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영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내 위태로운 평화에
첫 번째 망치를 내려친 것은 아버지였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위압적으로 보였다. 그는 안경 너머로 나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며 말했다. 수진이 쪽과 얘기 끝냈다. 결혼식은 10월 15일이다. 마치 사형 선고일처럼. 날짜는 내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요즘 내 놈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온다. 근본도 없는 계집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는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 그게 사실이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사실무근입니다. 그래야지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모든 것을 망칠 생각은 마라. 이 결혼은 너 개인의 일이 아니야. 태산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만약 내 놈이 이 일을 그르친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 명심해라. 아버지의 서재를 나오는 내 발걸음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정해진 날짜, 아버지의 경고, 내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이제 이 위험한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다. 서연에게 어떻게 이별을 말해야 할지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망설이는 사이 오수진은 나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녀는 나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칼을 꽂았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서연의 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가게 안의 공기가 이상했다. 언제나 나를 방이던 서연의 미소가 없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내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내가 처음 보는 낯선 감정.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어떤 손님이 다녀갔어요. 손님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였죠. 최고급 웨딩 부케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약혼자에 대해 한참 동안 자랑을 했어요. 태상그룹의 강지훈 씨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냐고 묻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두 사람의 결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가끔 하찮은 일에 마음을 뺏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올 남자라고. 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변명이, 모든 위로가 이 순간에는 기만일 뿐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당신이 말한 해결 방식인가요? 당신의 약혼녀가 내 가게에 찾아와 내 얼굴에 대고 모욕을 주는 것 말해봐요. 강지훈 씨, 나는 당신에게 뭐죠? 당신이 말하는 그 하찮은 일인가요? 그녀의 모든 질문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오수진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그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나의 비겁함과 이기심이 서연을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내몬 것이다. 서연 씨,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시간을 좀 줘.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의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시간이라니요. 이제 와서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녀의 눈빛에서 신뢰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함께 가꾸었던 비밀의 정원은 이제 독초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버렸다.
고요하던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던 폭풍이 마침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수진이 다녀간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 정원에는 겨울이 찾아왔다. 서연은 더 이상 나를 보고 웃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했던 눈빛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멀었다. 그녀는 내가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고 내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신뢰라는 기둥이 무너지자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나는 사면촉에 몰렸다. 한쪽에서는 아버지와 오수진이 결혼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무섭게 나를 압박해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연의 싸늘한 침묵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위에 서 있었다. 한쪽 길은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수진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태상그룹 후계자라는 자리를 내던지는 것. 그 결과는 파멸에 가까울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테고 유성건설과의 계약 파기로 회사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터였다.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평생을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길.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평범하지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른 한쪽 길은 모든 것을 지키는 길이었다. 서연에게 이별을 구하고 수진과 예정대로 결혼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나는 태상그룹을 지킬 수 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나의 부와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터였다. 하지만 그 길은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길이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서연을 잃고 다시는 색채를 찾을 수 없는 회색빛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비겁했다.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나게는 없었다. 아버지의 분노와 사회의 비난, 그리고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진실도, 포기도 아닌 기만적인 유해를 선택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이별을 준비하는 그녀의 뒷모습에 나는 겁이 덜컥 났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애원했다. 서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압박, 회사의 명운이 걸린 계약, 마치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인 것처럼 내 처지를 비참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내 인생 최악의 약속을, 가장 이기적이고 잔인한 약속을 입에 담았다. 결혼해야만 해. 하지만 이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서류상의 계약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기다려줘. 회사가 안정되고 내 입지가 확고해지면 그때는 모든 걸 정리할게. 반드시 이혼하고 당신에게 돌아갈 거야.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실망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기다려달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서 당신을 기다리라는 거군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지도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날을. 그게 당신이 나에게 말하던 사랑이었나요? 강지훈 씨, 그녀는 정확히 내 비겁함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사랑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속물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또 다른 진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절망에 빠진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비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웨딩 리허설을 위해 예식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무렵 서연은 혼자였다. 계속되는 헛구역질과 어지럼증을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 탓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위해 턱시도를 맞춰 입고 있던 그 시각,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넘기고 있었다. 멈춰버린 그날을 세어보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뱃속의 작은 생명과 함께 완벽하게 혼자였다. 내가 미래가 없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후 서연은 홀로 거대한 폭풍을 마주해야 했다. 훗날 내가 조각난 파편들을 꿰맞추어 짐작하게 된 그녀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공포와 부정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그녀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고 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올 용기를 주지 않을까?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구원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내게 알려야만 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찍혔을 것이다. 지훈 씨,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이야기예요. 그녀의 절박한 문자 메시지들은 나에게 닿지 못했다. 그 무렵에 나는 결혼 준비라는 거대한 기계에 완전히 구속된 상태였다. 웨딩드레스 가봉, 신혼집 인테리어 회의, 양가 어른들과의 식사. 내 모든 일정은 오수진과 비서에 의해 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다. 내 휴대폰은 잠시도 내 손에 온전히 들려있지 못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는 스팸으로 치부되어 삭제되기 일쑤였다. 나는 스스로 만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 그녀의 필사적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전화가 닿지 않자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냈다. 태상으로 본사로 직접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낡은 원피스 차림의 그녀가 거대하고 차가운 유리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웠을까.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댔을 것이다. 강지훈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주 급한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무시와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접수 직원은 그녀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되지 않은 방문객은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치 성가신 불청객이나 정신 나간 스토커처럼 로비 셔터가 내려지듯 세상과 차단당했다. 힘없이 건물 밖으로 밀려난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있는 저 높은 곳을 망견히 올려다보았을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아득한 것인지를. 그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는 것을. 나의 침묵은 그녀에게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 되었다. 그것은 거절이었고 외면이었으며 완벽한 유기였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극심한 고통은 이윽고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오수진처럼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다. 만약 그가 정말로 자신과 아이를 버리기로 선택했다면 적어도 그의 눈을 보고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아이의 존재를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게 그림자 속에 숨어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일 것이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존재와 사랑, 그리고 뱃속 아이의 생명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슬프고도 처절한 마지막 외침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다. 그녀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의 작은 점은 이제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무서운 결의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고요했던 폭풍이 드디어 그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월 15일, 나의 심판의 날, 나는 예식장의 제단 위에 서 있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는 잘 차려입은 꼭두각시 같은 내 모습이 비쳤다. 나는 기계적으로 주례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나의 자유도, 나의 사랑도, 나의 진짜 인생도 모두 끝이다. 체념과 절망의 안개처럼 나를 감싸고 있었다. 주례사가 물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오수진 양을 아내로 맞아 나는 입을 열기 위해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 순간이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내 귓가에 생생한 그 소리. 성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울려 퍼지던 그 삐걱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일장에서 묘사했던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겪는 지금, 나는 그날 내가 보았던 모든 것을 훨씬 더 고통스럽고 선명하게 기억해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뒤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그녀를 성스러운 순교자처럼 혹은 복수를 위해 찾아온 원혼처럼 보이게 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갑자기 멈춰버린 오르간 소리,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저 내 모든 과오가 한데 모여 인간의 형상을 하고 걸어오는 것만 같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수진에게로, 그리고 하객석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오수진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신부의 행복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처음에는 아주 잠깐 놀라는 듯했지만 그 감정은 이내 차갑고 잔인한 조소로 바뀌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내 수준이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듯한 그 표정. 그녀는 이 상황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내 추악한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고 내가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이 순간을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왕국. 태산이라는 이름에 똥물을 끼얹은 저 천박한 여자. 한서연을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실망이나 분노를 넘어선 완벽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깃든 얼굴이었다. 그녀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내게 묻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요? 라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초음파 사진. 내가 외면했던 생명의 증거.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였다. 저 계집애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못들 하는 게야.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쳤다. 그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운 신음을 뱉었다. 거구의 몸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이 성당을 갈랐다. 여보,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 달려나가는 경호원들, 정신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 성스럽던 결혼식은 한순간에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나는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어머니가 오열하고 수진이 경호원들에게 무언가 날카롭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필사적으로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문가에 서 있었다. 자신이 불러일으킨 이 거대한 파국을 망견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죄책감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쓰러진 아버지를, 울부짖는 어머니를,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소리 없이 문 밖으로 사라졌다. 자신이 열었던 혼돈의 문을 뒤로 하고 그녀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했다. 나는 제단 위에 홀로 남겨졌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성당 안은 온통 절규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한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회사, 명예, 그리고 나의 사랑과 나의 아이까지도. 나의 결혼식 날은 그렇게 나의 심판의 날이 되었다. 그날 이후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폭풍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아버지는 예식장에서 쓰러진 후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지만 실은 아들의 배신이 아버지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의 부재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결혼식 스캔들로 태상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오수진의 아버지 유성건설 오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피해 보상을 명목으로 태산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였고 결국 이사회는 경영권 방어를 포기했다. 태산그룹은 그렇게 유성건설에 흡수합병되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집이자 내 인생의 전부였던 성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폐위된 왕자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어 흩어진 후에야 나는 미친 듯이 서연을 찾아다녔다. 그녀가 살던 작은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고 꽃집은 다른 주인에게 넘어가 있었다. 흥신소를 고용하고 우리가 함께 갔던 모든 곳을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무거운 죄책감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가 되었다. 나는 이제 52의 남자가 되었다.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 마을. 세상의 소음이 거의 닿지 않는 이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 한때 수천억을 호령하던 내 손은 이제 낡은 책의 먼지를 털고 아이들의 대출증에 도장을 찍어준다. 펜트하우스의 정막과는 다른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말수가 적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도서관 사서 정도로만 나를 기억할 뿐이다. 내게 하루는 속죄의 시간이다. 나는 매일같이 만약에 라는 가정을 반복한다.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만약 그녀를 선택했더라면 우리의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아마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에 나의 삶은 영원한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오후였다. 낡은 창문으로 가을의 나른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반납된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 넣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무심코 도서관 안을 둘러보던 내 시선이 한쪽 구석에 멈춰 섰다. 역사책 코너. 창가 자리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14살 혹은 15살쯤 되었을까. 책에 깊이 빠져든 소년의 옆모습,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콧날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그 선, 쿵,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음이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 나는 책장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눈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닮았다. 내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10대 시절의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폭풍이 휘몰아쳤다. 달려가서 아이의 이름을 묻고 싶었다. 엄마는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15년 동안 아버지 노릇 한 번 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와서 저 아이의 평화로운 삶에 끼어들 자격이 내게는 없었다. 나의 등장은 저 아이에게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와 혼란이 될 뿐일 터였다. 나는 그저 책장 뒤에 숨어 도둑처럼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훔쳐볼 뿐이었다.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줬어야 할 그 평온한 풍경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녀는 읽던 책을 덮고 일어나 제자리에 꽂아두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나섰다. 햇살 쏟아지는 거리로 사라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나는 차마 따라가지 못했다. 소년이 떠난 자리에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였는지를. 나는 다만 오늘 본 저 소년의 모습을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제가 되어버린 내 인생에 남겨진 희망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불씨,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 그것이 신이 내 비겁함에 내린 마지막 형벌일지도 모른다.